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대상관계 이론 중 로널드 페어베어의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널드 페어베어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그와 같이 심리치료 활동을 했는데, 그는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한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페어베어는 반복강박증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는데, 반복강박증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어떤 증상, 행동 유형들, 불행한 운명,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쾌락추구적 인간 존재를 생각했지만 1923년도에 이중본능 이론, 즉 죽음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지속하는 또 한편의 죽음 본능을 쫓아서 사는 존재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강박증의 페어베어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인간은 대상관계 안에서 이런 반복적인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리비도 집착성, 즉 오래전에 다가갈 수 없는 대상에게 또 좌절된 소망들과 왜곡된 욕망들에 고통스럽게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적 피약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에 카타르시스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성적인 피약적인 경험이 있는데 자꾸만 피약증적 대상관계를 추구한다든지, 또 외상을 입고 그 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가 그와 같은 끔찍한 경험에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자꾸만 그러한 고통을 재경험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페어베어는 인간을 대상 추구적인 리비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추구한다. 인간 행동의 기본 동기는 쾌락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유아에게 있어서 대상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중요한 존재로 보았지만, 페어베어는 대상을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리비도 에너지는 쾌락추구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추구적이다. 이 문장에서, 이 명제에서 대상관계 중심 모델을 페어베어는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인간 모든 행동 안에는 쾌락 추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유아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 그래서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의 대상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페어베어는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리비도적 대상을 생각했다. 그러면 도대체 페어벤의 체계에서
쾌락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하는 걸까요? 쾌락은 타인과의 관련을 맺는 하나의 형태, 아마 놀라운 접촉점이 될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쾌락을 나누는 그런 교류가 있다면 그 아이는 쾌락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리비도는 궁극적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쾌락은 그 관계성을 위한 접촉점 내지는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련을 맺을 때에 쾌락이 있다. 즉 만족스러운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를 뭔가 더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인도자 역할,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처럼 그렇게 쾌락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너머에 있는 관계적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 것이죠. 만약 부모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를 피하고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페어벤의 임상 연구 결과 오히려 학대하는 부모, 고통을 주는 부모에게 강한 애착과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추구하는 패턴을 가지더라. 그래서 흔히 우리 막 키우고 오히려 학대받은 자식이 효자, 효녀 노릇을 하더라. 그런 얘기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기 대상관계에서 이와 같은 학대와 황폐함을 경험하게 한 대상이면 미워서 싫어서 공격하고 버려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유대를 강하게 형성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피약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패턴을 갖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타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대상을 환기시키는 타자를 추구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기 초기에 경험했던 기본적인 사랑의 패러다임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리비도는 대상을 추구하며 유아가 초기에 맺은 대상관계는 모든 관계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는 좋은 어머니 경험이 매우 중요한 1차적 자기애가 형성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능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쾌락을 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어머니에게 꽂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상관계의 이와 같은 경험은 이후에 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도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대상관계의 하나의 전형이 되어서 그러한
관계적인 모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증을 가진 여인과 사귀는 샘의 임상 사례를 보면 그는 왜 언제나 그런 식으로 여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란 오직 그의 연인의 고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깊은 친밀감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지, 함께 웃고 다닌다는 것은 천박하고 거리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상의 불행만큼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을 뜻했어요. 그러므로 샘은 자신이 불행한 어떤 표상, 우울증을 가진 표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가 사귀었던 여성들은 우울한 여성들이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딱딱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우울과 대상의 우울이 상호 교환되는 그런 관계적인 패턴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멜라니 클라인은 내재화된 대상 관계는 사고와 경험의 주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애 초기에 부모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또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면 아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타인과 실제적인 교류를 갖기보다는 내면 세계로 후퇴해서 환상적인 내적 대상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페어베어는 건강한 부모는 아이를 외향적으로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적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 대상, 실제 대상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즉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활발하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신건강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내적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대상관계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보상해주는 대체물로서 자기 내적 대상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만족을 경험하려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찰스 임상 사례를 보면 그는 우울증 환자는 아닌데 간헐적인 우울증으로 그때는 위축되고 무기력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상했지만 매우 엄격하고 거리감이 있었던 아버지예요. 그의 어머니는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별명이 써니데이, 그런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복되는 꿈 이미지는 해파리 인간이 슬픔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척추가 없는 그런 꿈을 계속 꾸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울과 무기력과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자상했던 아버지, 밝고 쾌활한 어머니, 그러나 사실 이들의 부모의 이런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었고 그들의 참된 모습은 슬픔, 우울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슬픈 발라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아버지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 깊은 우울과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한번 엄마가 써니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밝은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참된 모습인 우울과 슬픔을 남들 몰래 표현하는 모습을 찰스가 어린 시절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가족에 있어서 참된 모습은 우울이었지 밝음, 자상함, 긍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어떤 이미지가 내적 대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찰스도 역시 장성하고 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척추가 없는 해파리, 슬픔과 무기력에 잔뜩 표상되어져 있는 해파리 인간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압을 생각해보면 프로이트는 과거의 심리적 상처 때문에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숨은 갈등을 일으키는 금지된 충동 때문에 무의식 안으로 밀어넣어서 억압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아와 초자아의 동맹이라는 내적 관계가 충동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안전한 안전 보장을 위해 자아와 초자가 협력을 해서 결국은 그 억압시킴으로 뭔가 현실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간을 이거가 또 슈퍼이거가 조정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페어벤에 의한 억압은 좀 다른데 억압되어지는 것은 어떤 초기 상처, 트라우마가 억압되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엄청난 충동이 슈퍼이고와 이고 사이에서 억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가 억압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즉 다른 관계 형태로 통합될 수 없었던 부모 성격의 일부와의 유대의 억압인 것입니다. 즉 위험한 대상 관계를 표상하거나 그러한 관계로 노출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억압하게 되는데 억압하는 것도 억압받는 것도 모두 내적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찰스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자상하고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무기력하였고 우울증이 간헐적으로 올라오면 견딜 수 없는 위축감 속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무의식적 진실인 꿈을 통해서 표상되어진 것은 척추도 없고 뇌도 없는 그런 해파리 인간 모습으로 자꾸만 표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나 충동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억압되어진다. 끔찍한 관계가 억압되어진다. 제커리 임상을 보게 되면 제커리는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뭔가 한 여성에게만 헌신하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몇 년간 결혼 생활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부유한
사업가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야망에 차고 매력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특별히 엄마 가족이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둘은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커리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자 제커리 엄마 가족들이 결국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제커리를 또 자신의 손자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더니 아빠가 외도를 했어. 그래서 제커리 엄마랑 그 가족들은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그를, 즉 제커리 아빠를 그의 가족으로부터 다 쫓아내고 재산도 다 몰수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녀에게서 쫓겨난 제커리 아빠는 완전히 성격이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고, 제커리 엄마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걸맞는 멋있는 남자랑 재혼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커리는 아빠와 동일시 되어서 결혼해서 이상적인 결혼 가정을 꾸미고 싶었지만 아빠처럼 될까봐 결혼이 무서웠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억압되는 것은 충동이나 기억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관계가 억압되어진다. 즉 아버지와의 리비도적 애착과 연결된 모든 관계들 속에 그의 억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 쫓겨나고 폐인처럼 살다가 간 아버지처럼 결혼 생활을 할까봐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억압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페어베어는 세 가지 자를 말하면서 세 가지 대상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중심적 자, 반리비도 자, 그리고 리비디널 이고를 말하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어머니 경험을 하게 되면 중심적 자아가 확장되어져요. 또 흥분시키는 어머니, 거절하는 어머니 경험을 하게 되면 리비디널 이고와 안티리비디널 이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시키는 대상 경험이 많으면 리비디널 이고가 커지겠죠. 이 흥분시키는 어머니는 뭐냐면 약속은 남발하면서 전체적인 만족 경험보다는 황폐하고 박해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따금씩 흥분시키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엄마가 제공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카텍시스가 되어지면 아이는 흥분시키는 대상 경험으로 말미암아 리비디널 이고가 이렇게 금직해지고 중심적 자는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비디널 이고가 많은, 흥분시키는 어머니, 약속을 남발하지만 지키지 않는,
전반적으로 박해와 고통을 주는 어머니지만 간헐적으로 만족스러운 그 경험 때문에 여기에 아이는 매료되어서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말미암은 리비도랄 이고가 가득 차버리게 돼요. 그 결과 모랄 디펜스, 즉 도덕적 방어 기제를 쓰게 돼요. 도덕적 방어는 분열되고 나쁜 대상, 즉 거절함으로써 좌절을 주고 흥분시키는 대상을 내재화하여 재강화함으로써 나쁜 대상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초자의 노력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흥분시키는 대상을 오히려 내재하고 좌절을 주는 대상을 내재화해서 자기에게 박해를 준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금이야 어기야 잘 키운 맏아들은 자기만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막 키우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낸 막내딸은 부모를 온전히 돌보려고 하고 부모의 모든 고통을 함께 연결되어지려고 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어베언이 아동들이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게 오히려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페어베언은 부모가 아동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유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처럼 자꾸 고통을 추구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생애 초기의 경험과 관계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한 개인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항상 피학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그래서 자신을 거절하고 흥분하게 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대신에 순정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했어든지 버려지지 않으려는 초라한 아동의 자화상이 재현되고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기 대상 관계가 억압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 안에 내재화되어지면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피학적이고 순종적이고 헌신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절하는 대상 경험, 이거는 안티리비다랄 이고가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센트럴 이고는 미미하죠. 그리고 리비다랄 이고는 안티리비다랄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절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주장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지는 형태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것은 이렇게 이상적 대상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만족스러운 대상 경험으로 말미암아 센트럴 이고가 녹색으로 표현되어지듯이 큼직하게 차지하고 대신 리비더럴 이고와 안티 리비더럴 이고, 거절하는 대상, 흥분시키는 대상 경험은 미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한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자와의 협력적인 관계,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고유성을, 셀프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분석 상황에 대한 페어베언의 견해를 보면
만일 환자가 자신의 과거 유형대로 분석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있어서 분석가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며 깊이 개입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했던 과거의 관계가 반복되기만 한다면 새로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안에서 환자는 분석가를 이상화되어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깊이 경험되어져야 새로운 관계가 내재화되어져야 불행했던 과거 관계 패턴이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자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폐업연에게 있어서 신경증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형태가 이런 신경증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찰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신경증은 엄청난 충동, 욕망, 에너지가, 본능 에너지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사회, 문화, 종교 관습은 그것을 억누르죠. 그럼 그게 갈등하는 긴장선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신경증 형태를 취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문명 국가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신경증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본능적 충동이 온전하게 해소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업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일종의 형태가 신경증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해해주고 교류할 수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내담자가 믿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분석자가 과거의 관계 유형을 보여주는 분석가와의 전위적 관계를 포기하려면 먼저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관계가 내재화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증명하는 임상이 폴라의 임상인데 우리 교재 218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폴라는 남성은 지배적이고 여성은 복종적인 가정에서 자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나 분석 상황에서 타인에게 모욕당할 기회를 찾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나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희망 없는 존재인가를 계속 설명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녀는 사람들이 과거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짓뭉개버리고 자신을 아버지가 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피학적이죠. 그녀는 분석가가 분명히 자신을 경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리치료를 시작했는데 몇 년간 분석을 거친 후에 폴라는 폐업연의 분석적 변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회계사에게 줄 재정 기록을 준비하면서 지난해에 예상 밖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 때문에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았지만 얼마 못 가서 늘어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해졌어요. 여러분, 세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그녀는 나쁜 쪽으로만 접촉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분석가는 그녀에게 이러한 두 가지 감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말했을 때 폴라는
돈을 버는데 자신감이 생기자마자 곧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동떨어진 곳에 홀로 고립되어져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즉 성취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초기에 자기를 뭉갰듯이 자기가 성취되어지면 사람들은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산적이고 이런 귀한 업적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분석가가 치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사람, 실패가 가득한 사람, 그런 존재로 아버지에게 경험되어졌으니까 분석가도 그런 나를 받아주는 거지 희망이 있고 변화된 나는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하게 될수록 더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유능할수록 분석가도 다른 사람도 자신을 고립되게 버릴 것이라고 공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분석가가 버리지 아니하고 임상관계 안에서 분석가는 과거의 유형이 아닌 정말 수용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기 안에 내재화되어져서 그런 피약적이고 무시당하는 희망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대상 관계를 반복하고 반복했는데 이제 분석가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관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분석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지자 폴라는 자신이 문이 열려진 철장 안에 갇힌 정글 고양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녀는 그야말로 분석가와의 새로운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병리적인 관계 외에 이렇게 좋은 관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관계가 내재화되어졌을 때, 즉 만족스러운 어머니 경험, 대상 경험이 많아짐으로 센트럴 이고가 확장되어짐으로써 이런 병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임상 사례입니다. 특별히 페어 베어는 처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또한 이과대학을 다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죠. 그래서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인간을 관계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